베를린 유승환 감독님 모시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한번. 네, 저는 베를린을 연출한 유승환이고요. 이렇게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썰렁할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베를린은 유승환 감독이 지금 영화 중 가장 대작이었습니다. 아라보다 훨씬. 그렇죠. 그 제작비가 가장 컸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개봉 상황 그리고 제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스타들이 나온 영화였고 뭐 CG컷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가장 큰 규모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제 촬영 회차는 그렇게 길질 않았어요. 그 유럽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란이란 영화는 본 촬영만 108번 나갔거든요. CG 소수 촬영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회차였는데, 베를린은 67회차? 그 바로 앞에 만든 부당거래보다 한 5, 6회차 정도밖에 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 부당거래로 약간의 슬럼프를 겪은 뒤에 부당거래로 성공적으로 다시 영화의 준비에 안착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으로 확실히 좀 인장을 찍은 그런 느낌인데, 본인에게 베를린 영화 좀 느낌이 더 나다른 측면이 있나요? 지금 이제 한 개봉을 하고 이제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조금 약간 정리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울 수만 있으면 제 기억에서 베를린의 그 현장 상황을 막 이렇게 지우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이게 그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외국에서 오래 찍는 그 감독들, 그러니까 요 앞타임에 상영했던 설국열차를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그 라스트 스탠드를 만든 이제 김주훈 감독님이나 스토커를 만든 박찬욱 감독님이나 공교롭게도 외국에서 다 비슷한 시기에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저는 그 한국 스태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한국 촬영도 많이 해서 그나마 좀 낫었는데, 그 봉준호 감독과 이렇게 박찬욱, 김지훈 감독님 이 양반들은 정말 고독하고 외로웠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현장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 영화여서 이제 이게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막 약간 미친 듯한 마케팅, 이게 무슨 엄청나게 큰 쇼핑몰에서 막 레드카펫 행사 같은 걸 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막 했던 과정들이 좀 대단히 피로감을 좀 느끼게 했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어쨌건 이게 순제작비가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야만 만들 수 있는 영화를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감독이 좀 짊어져야 될 운명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큰 규모의 사이즈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 이외에 그 영화를 흥행을 책임져야 하는 흥행사로서의 어떤 태도도 좀 존재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좀 처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제작을 했던 그 한재덕 PD는 사실 우리나라 감독 중에 할리우드에 선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감독은 유승환 감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대작을 찍는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찍어내는 감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박찬욱 감독은 했지만 제가 또 물어봤어요. 박찬욱 감독한테. 유승환 감독 이렇게 힘들 때 문자 보내는데 굉장히 뭐라고 신경 쓰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 걔가 우주에 제일 잘해줬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해.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전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이 카카오톡의 고마움을 서로 느끼면서 할 때였는데 이렇게 서로 막 카톡을 날리면서 뭐 김지훈 감독님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고독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 봉준호 감독은 자기 막 완전히 망한 것 같다고 그러고 뭐 박 감독님은 무슨 소리냐 뭐 김지훈은 왕자다 나에 비하면 뭐 이러고 제가 그 영화에서 그 광장에서 그 추격전 벌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이학수가 망명하려고 하는 베를린 그 브란덴부르크 광장 장면을 그 찍으려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나름대로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광장 장면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고 근데 규모는 가장 큰 규모의 장면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의 엑스트라들로 완전히 다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관광객들까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가서 그 준비하느라고 막 계속 점검하고 촬영하기 전날까지도 계속 연출부들 끌고 가서 막 그 동선 체크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 장면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악몽을 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뭐가 이렇게 막 잘못되는 꿈들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베를린 촬영 막바지까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근데 아무튼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수면 부족에 뭐 음식도 잘 못 먹고 막 이럴 때였는데 이제 정작 그 촬영을 딱 하는 날 현장을 나갔을 때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정말 하얀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거기는 되게 많은 엑스트라들이 나와야 되는 장면이라 이게 그런 저런 큰 규모의 장면들을 할 때 저 나름대로 뭐 그런 걸 좀 찍어봐서 이렇게 메가폰 하나 딱 들고 이게 그 통제에 좀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너무 무서워서 이게 숙소를 딱 들어와서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그날 찍기는 찍었는데 뭘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막 가서 되게 두려웠어요. 이게 비교적 초반이었는데 촬영 초반이었는데 내가 이 영화를 끝까지 만들 수 있나 싶어가지고 박 감독님한테 막 카톡으로 막 장문의 사연을 보내면서 막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박 감독님이 야 애들 그냥 쌀값 본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찍다가 아니면 말고 다시 찍으면 되지 뭘 그래 그리고 나도 죽겠어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하나하나 찍다가 아니면 그냥 리테이크를 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러고 어떻게 넘겼는데 하여튼 그때 근데 좀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 막 걸작을 남겼다는 욕망을 버리자. 필요한 거를 찍자. 그리고 어차피 뭐 통제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이 영화의 운명이다. 이 영화가 나의 운명이다. 뭐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뭐 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편집할 때까지도 되게 앳먹었던 게 그 광장 장면이에요. 이렇게 그 로케이션 상황을 완전히 막 통제를 못하고 그 2대 카메라로 막 최소한 얻어야 하는 그 동선들만을 얻으면서 찍었던 장면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면들이 좀 꽤 있어요. 근데 뭐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지금 또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오늘은 아까 들어오면서 김영진 선배님하고 징징대지 않는 모드로 가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약간 막 이렇게 막 북받치고 살살 올라오고 그러네요. 분위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영화에서 전지현 씨의 무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전지현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외모는 탁 뛰어가지만 연기가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청소도사에서 베를린에서는 좀 간지가 난다. 하도가 미행하고 이럴 때 보면 진짜 스파이 같잖아요. 볼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은 거의 유일하게 연로적인 분이잖아요. 그 전준현 배우가 본인 스스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만족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준현 배우와의 현장에서 느낀 그런 것도 좀 애초에 제가 그 여배우들과 막 이렇게 그 살갑게 지내고 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스타급의 여배우들은 전도연 씨와 이혜영 선배 그리고 이제 남은희 여사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스타 여배우가 정말 뭐 거의 10년 만에 작업을 하는 거였죠. 근데 전지현이란 배우, 그러니까 그 여배우의 롤은 있는데 누가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북한 사람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막 CF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뭔가 그 되게 그 자본의 꽃 같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이것을 설득할 수 있을까 관객들한테. 멋있다. 자본의 꽃.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표현을 쓰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네. 근데 그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도둑들을 한 그 안수현 대표가 이제 그 도둑들의 촬영 감독이 이게 베를린에 같은 촬영 감독이거든요. 그 제 초기작 죽거나 군 나쁘거나 피도 눈물도 없이를 촬영하고 되게 오래간만에 같이 작업했는데 그 촬영 감독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최동훈 감독의 모든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도둑들을 하면서 이제 제 영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지현 배우에게 추천을 했었나 봐요. 그 전지현 배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그 뭐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지현 배우가 과연 할까? 뭐 그 만나나 보지 뭐. 그리고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전지현을 실제로 만난다 막 이러고 현장을 나갔는데 제가 제 첫 느낌은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나왔었는데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여배우들을 봤을 때 그 예쁜 느낌, 이렇게 꾸미고 나왔을 때 예쁜 느낌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다, 예쁘다. 그리고 얼굴에 손을 안 댔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잘생긴 느낌이었어요. 이게 피사체로서 되게 좋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제 만나는데 뭐 강남에서 뭐 막 그 바깥보다 비싼 커피를 시켜놓고 막 이제 우아하게 뭐 얘기하는데 이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북한에 뭐 애를 평양에다가 놔두고 온 뭐 여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처녀였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다른 여배우들도 알아보자 뭐 그리고 뭐 한다 안 한다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전지현 배우가 그 자기는 잘할 자신 있다고 너무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문에서 결혼 발표를 봤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마케팅하거나 제작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배우의 결혼 소식에 대해서. 그래서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게 규모가 큰 영화, 규모가 작은 영화였으면 사실은 뭐 문제 없을 텐데. 그러다가 뭐 만나고 하다가 전지현 배우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걸로 내가 그 포기하긴 너무 억울하다. 결혼하는 게 죄냐. 그래서 근데 그 눈물 이렇게 제 앞에서 흘린 눈물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지현 배우가 되게 잘할 것 같다.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지현 배우가 같이 하기로 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전지현이라는 사람이 너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어두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힘들고 어두운 것들은 되게 잘 털어버리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 어두운 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죠. 이게 그 본촬영이 들어가면서 이 배우가 이렇게 유머에도 되게 잘 반응하고 조금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막 즐거운 거를 찾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우를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내가 답을 정확하게 못 찾아서 가급적이면 이 배우를 그냥 실제로 어둡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스타 여배우들한테 하는 모든 배려를 하지 마라. 그리고 쉬는 날 어떤 배려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게 놀아. 그 외국에서 사실은 촬영 없이 혼자 있으면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구경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근데 베를린 촬영을 하는 데는 저도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지현 씨 잘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일 얘기만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찍는 때쯤에 이 배우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이게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지현은 성공이다. 그 사실은 되게 야비한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 인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지현의 그런 얼굴을 4인용 식탁이라는 영화 이후에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은 4인용 식탁을 보고 저는 전지현의 가능성을 봤던 거거든요. 근데 4인용 식탁보다 훨씬 더 이제 그 긴 시간을 이 사람이 배우로 또 한 사람으로서 굴곡도 겪고 뭐 하면서 그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그 어두운 그늘이 푹 보이는데 이 어느 순간 이게 그 전지현이 아니라 이 영화 속의 인물로 이렇게 연정이라는 인물로 서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배우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봐도 힘들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야 끝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손을 내밀면 저도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까지 갔는데 아마 뭐 몇 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내하고 굉장히 열연을 펼쳐주신 전지현 배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건 뭐 기록으로 남으니까. 정말 야비한 방법이에요. 그럼요. 네. 살렘할 수 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전지현 씨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나요? 그렇게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어요. 그 전지현 씨가 끝나고 도둑들로 이제 다시 그 예전에 그 인기를 완전히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큰 인기를 회복하고 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지현 배우가 이렇게 계속 좀 뭐 굉장히 그 바쁜 시간을 보냈었고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실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자리를 하는 게 되게 어색했어요. 이제 이미 촬영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속으로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지현 씨한테는 조금 저는 좀 그런 지점에서 좀 당당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어떤 곳에서 못 보였던 모습이 이 영화 속에 담겼다라는 지점에서는 저는 그 지점에서 좀 당당한데 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관계 입장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지현 씨랑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개척은 오히려 제가 두개 정도는 질문하고 볼게요. 자, 한석규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한석규 씨 아주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여성의 스파이인데 사실 좀 스타트가 늦게 걸린다고 할까? 그 인물에 완전히 이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영화 후반부에 하정우한테 너랑 다른 나라 뭐 이런 유형의 얘기할 때 그때 이제 턱 오잖아요. 그 전까지 좀 스타트가 좀 안 걸리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었는데
선배시고 대선배시고 그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그 한석규 선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베를린이란 영화에서 한석규 선배님이 연기하신 그 정진수라는 배역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구성할 때 남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 시작이. 그냥 북한 공간 내부의 파멸에 관한 얘기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는 데 가장 영감을 줬던 것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구랑 버전으로 뭐 이렇게 누명 쓴 사람이 막 그 보석을 찾아내서 뭐 이렇게 신분을 바꾸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몽테크리스토 백작 5분의 1 지점 그 1권에 해당하는 분량, 그러니까 에드몽 당테스라는 인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그 감옥에 가는 과정이 그 되게 통제되어 있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 몇 사람의 결탁으로 그 사람 하나를 그 완전히 무너뜨린다. 뭐 이게 되게 흥미롭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다룰 수 있는 배경이 어딜까 하니까 북한이었어요. 오호 감시제가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고 어쨌건 이 중앙당에 의해서 그 감시가 되고 있는 시스템.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쪽 세계의 되게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과 재밌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이제 온전히 그 북한 쪽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트리트먼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베를린에서 벌어지고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뭐 몇 장짜리 트리트먼트에서 이게 돈이 벌써 뭐 수억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투자를 담당하는 쪽에서 너무너무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초고도 이게 이제 이 평양 사투리로 다 그 대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와 독일어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이게 번역되어 있는 그 외국 영화 대본을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작을 만드는데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최소한 셰익스피어 극에서 광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인물 정도가 배치되어 있지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이 없다. 투자사에서는. 저도 근데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적은 예산으로 뭐 동네 베를린호프에서 영화를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게 이 나만의 인물을 이게 만들어내자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게 이후에 인물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입주를 한 거예요. 이 세계에. 그래서 막 이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한석규 선배님이 대본을 보시고 오케이 사인을 하신 거는 뭐 이게 밀당도 별로 없었어요. 한석규 선배님은 되게 쉬리 생각이 좀 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쉬리 때의 인물이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 때 약간 정처 없이 떠돌고 뭐 이러면서 과거에 쉬리가 그거잖아요. 쉬리의 구조가 살아있던 여자가 스파이였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자기와 비슷한 환경의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적국의 스파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들어오셨는데 한석규 선배님이 사실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중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한국 영화의 뭐 연기 톤 스타일 뭐 이 새로운 감독들이 태어난 거는 사실은 90년대 한석규라는 배우가 한국 영화의 어떤 톤을 확 바꿔놓으면서 생긴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너무 선수인 거예요. 들어와서 근데 이제 본인이 영화의 흥행이 한동안 좀 계속 안 되다가 엉뚱하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뿌리 깊은 나무 이후에 첫 영화인데 이 양반이 이제 본인도 이제 대본을 보고 이 영화의 한국의 관객들을 유인해낼 수 있는 인물은
정진수다. 나만의 인물이다. 이걸 이제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그 책임감이 좀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좀 유머도 발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그 남북의 얘기도 이 사람을 통해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르 영화의 또 품위도 지켜줘야 되고, 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막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던 지점이 영어 연기하는 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합의를 보고 들어왔던 건 이 사람이 그 쓰는 영어는 제가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만난 공관 사람들이 쓰는 영어, 그러니까 소위 뭐 반기문 총장 스타일의 영어, 그러니까 또박또박하고 문법 정확하고, 근데 뭐 발음이 이렇게 굴리는 발음은 아닌데 딱 그 성문종합 영어가 딱 생각나는 그 영어 발음 있잖아요. 그걸 합의를 하고 갔는데 이제 이 양반이 뭔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제 딱 들어가면서 그 유럽에서 이제 자기가 딱 서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되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 또 본인 스스로가 되게 완벽주의자시고, 영어 연기하면서 이제 막 뭐가 이제 그 배우들이 그 사투리 연기하고 외국어 연기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영어 연기할 때 좀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후시 때 그 영어 연기를 다 후시를 다시 했는데, 그 후시로 후지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나마 사실은 더 후졌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이 입모양하고 또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의 한석규 선배님도 저만큼 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리고 실제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중반부를 지나가면은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리얼타임이 아니라 한 24시간 동안의 얘기로 가잖아요. 실제로 이 양반이 그 잠을 안 자고 나오시더라고요. 눈이 뻘건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밤새고 돌아다니는 이걸 하시려고. 그래서 돌이키면 현장에서 저도 막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준비를 너무 해오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그분이 이렇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만들었을 텐데, 근데 저는 저대로 이제 너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꼭 해야 되는 그 필수 목표들이, 달성 목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룸을 열어두고 막 이렇게 한번 뭐 놀아보시오, 이게 잘 안 됐었죠. 그러니까 한석규 선배님도 아마 되게 답답하고 좀 힘드셨을 거예요. 본인이 연기하시는데 좀 이렇게 탁 풀어놓고 좀 놀아봤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죄송스러운 게 있죠. 그리고 저도 사실 그때 당시 그분이 준비해 오시는 인물의 막 되게 여러 가지 이면들을 감당할 만한 그 여유가 너무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완성해 놓고 봤을 때, 이두조도 아닌 신들이 몇 개가 보여요, 제 눈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왜 표종성이 전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강가에서 그 대성당 앞에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그 촬영을 다 마치고 서울로 왔다가 이렇게 차 안에서와 그 강가에서 나누는 그 시퀀스를 찍으러 짐을 싸서 다시 갔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너무 이게 그때 그 현장에 섭외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우당탕탕 찍었는데,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도 본인 스스로 그냥 이렇게 내용은 찍혔는데, 그러니까 이 정서와 무드가 안 찍힌 거죠.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한테 정말 쪽팔리지만 내가 장면을 잘못 찍었다. 짐 싸서 갑시다 다시. 그래서 다들 약간 멍해져가지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다 짐 싸들고 다시 베를린 최소 인원이 가서 지금의, 그러니까 이 버전은 이제 제가 원하는 무드로 찍힌 건데, 이 버전을 이제 찍으니까 한석규 선배님이 유감독이 원한 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예. 그러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찍는 거였으면 조금 그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뭐 거의 막 초치기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로케이션의 제약도 많고 그 녹음도 후시 녹음이 왜 이렇게 많냐면 뭐 그 무슨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사운드 통제나 뭐 이런 것들 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영화를 만들면 약간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예, 항상 만들고 나서 드는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 시간상 여러분들의 질문할 수 있는 먼저 남자가 마이크. 감독님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다시 봐도 같이 좋은 작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장면들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장면, 그 총격 추격하는 그 들판 나오지 않습니까?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이제 그 촬영 장소가 수도권 메리지가 혹시 맞았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갈든지 분명히 동일하니까 좀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제 고립하신다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크레딧을 좀 솔직히 다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음 작품 혹시 브라이트 고스트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생각이 들어서 그 일단 엔딩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엔딩 공간이 그 마치 제작비가 없어서 그 저 들판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실제로 그 이 국경 근처에 그런 공작지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유럽을 가면 그렇게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 들판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데가 좋을까 해서 독일에서 이제 뭐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그거를 독일이나 라트비아에서 그쪽 지역의 들판에서 찍을까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찍으면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그리고 막 그 엔딩이 막 뭐 폭파시키고 뭘 해야 되는데 그쪽 특수효과 팀의 비용이나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이렇게 그 총기 특효 팀들 뭐 이렇게 총기 빌리는 액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것이 그 CA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완전히 원했던 그 이 로케이션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유럽식의 언덕이 좀 꾸며지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넓은 그 이 지대를 찾아서 그 실제 유럽의 이제 그 갈대 지형하고 맞물려서 그 보면 이제 그거를 맞추려고 막 라티비아의 고속도로에서 갈대가 보이는 데서 뭐 중간에 막 그 동명수가 내려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찍은 게 그 연결을 맞추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다찌마리 이런 거 찍으면서 야매로 그 외국에서 찍은 거는 좀 그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실제 그 국경지대에 그 뭐 우유 탱크 같은 걸로 뭐 위장을 해서 막 시체 같은 걸 뭐 이렇게 그 실제 그리고 그 밀수를 그 하다가 뭐 그 하는 그 북한의 공간들이 걸리고 하는 것도 이제 국경지대에서 많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설정이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그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들판을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로케이션을 찾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의외로 한국에서 찍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게 실내 세트 같은 것들은 그 로케이션지를 제가 이제 정해서 그걸 이제 실내 세트들을 다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찍었고 안 그러면 이게 제작비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그런 방식으로 찍는 것이고 그랬고 그 다음에 후속작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는 그 항상 모든 인터뷰를 할 때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항상 계획이 없다고 그냥 바로 그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진심으로 이 영화의 후속편은 그 관객들이 상상하는
그 이야기가 다 그것이 최고의 후속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믿음은 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김정은 세습 이후에 북한의 상황, 그 장성택 그 숙청당,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동중호가 장성택 같은 인물을 모델로 했던 건데, 최근에 그 장성택 그 숙청당을 보면서 어차피 숙청할 거 개봉할 때 숙청했으면 씨막 그러고 막 9시 뉴스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건데 막 그럼 하다못해 7번 방에 선물하고 좀 더 붙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지금 북한의 상황이 조금 상상력을 좀 자극을 시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인물을 가지고 지금 연장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후속작을 만든다고 그러면 보다 더 남북의 지금 그 남북에 대한 문제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자 그 기사에 그 서울시 공무원의 그 가짜 간첩 조작 사건이 떴잖아요. 그 지금 법원에 제출돼 있는 그 공문 양식이 위조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가장 첨예한 그 이 국가 스파이들이 그 첩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지금 이곳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베를린 취재하면서 그다음에 베를린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온 뭐 예를 들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뭐 상황 같은 것도, 이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제가 베를린 끝나고 나서 10대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대화를 해보면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혹은 통일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세대들을 만날 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 통일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저희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좀 하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얘기는 아마 거기가 뭐 메인 얘기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후속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짧게는 나올 수 있겠죠. 아직 뭐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우리 조용히 받아주세요. 네, 이 앞에 여자분 앞으로 계속 손을 드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베를린 오늘 두 번째 보는데요. 처음 볼 때부터 느꼈던 그 질문이, 이 베를린이라는 데가 굉장히 민감한 도시잖아요. 저 15년 전에 다녀왔었는데, 이게 통일이 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동독과 서독의 온갖 그런 국제적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거를 CG 처리를 하기 이전에 뭐 GPS라든지 이런 걸 썼어야 됐을 것 같아요. 호텔 장면에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 CCTV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호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할 때도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 뭐 많은 호텔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기관 비슷한 거리 풍경 이런 거를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언어의 차원을 떠나서 그 베를린이라는 특수한 그런 사정,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언급하셨듯이 북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전에 김일성 시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김정은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의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인데, 혹시 그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 이런 거는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전지현 씨 그 의상이 좀 도망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타이트 스커트에 긴 머리에 하이를 신고 다니지? 다 벗어서 다니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첫 번째, 베를린은 지금 현재 미국 영화가 자국이 아닌 곳에서 촬영하는
비율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필름 커미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실제 워쇼스키 형제 남매인데 지금 이제 남매가 됐죠. 워쇼스키 남매는 아예 톰 티크베어 감독과 같이 이제 현지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그리고 미국 영화가 하도 많이 촬영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촬영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순조로워요. 예. 사실은 저는 마음 같아서는 베를린에서 다 찍고 싶었어요. 거기 뭐 영감을 줬던 그 유태인 마을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것이 그 유태인 마을을 갔는데 이 길에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자기 집 앞에 살았다고 다 명찰을 이렇게 해주냐?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에 끌려갔었던. 그래서 독일에서 사죄의 의미로 유태인 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에 그 총알이 박혔던 뭐 그런데도 하나도 그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나치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계속 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홀로코스트 광장이라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영감을 줬는데, 사실은 이경영 선배가 연기한 이학수의 망명 장면을 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하고 싶었어요. 거의 막 미로같이 돼 있는 큰 그 검은 이 큰 비석같이 생긴 것들이 막 있는, 그게 실제로 미국 대사관 앞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아예 촬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톰 크루즈도 거기선 촬영을 못했다고. 왜냐면 유태인들을 향해서 사죄의 의미로 이 지은 곳을 상업 영화에 허락을 해줄 수 없다가 그들의 원칙이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촬영 근데 굉장히 이제 순조롭고 거기에 스태프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스태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한의 반응. 북한의 반응은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겁도 먹었었어요. 이걸 하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북한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다가 거기에 무슨 인터폰이 고장이 났는지 북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앞에서.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인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순간 나 지금 여기서 인사하면 내가 국보법 위반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제가 되게 비겁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를 결국 못했어요. 그게 지금 사실 되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라도 할 걸,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인사라도 한마디 할 걸.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수고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되게 하는 내내, 그러니까 이 남한으로 넘어온 분들 이외의 북한 사람은 제가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북한 쪽보다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서 오히려 먼저 찾아갔어요. 취재를 도와달라. 그리고 당신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정보부 요원들을 소개를 해달라. 약간 이 양반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뭐지? 이러고 와서, 그리고 저에 대한 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는데 약간 보니까 얘가 무슨 영화를 만드는 거 보면 좀 약간 상태가 이상한 것 같고, 뭐 보니까 얘가 무슨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고, 좌파라고 하기엔 뭐 다치마리가 있고 뭐 어디서 머리도 밀었다고 그러고 약간 게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아 이런 애는 상대를 안 하는 게 좋겠나 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만나서 그 실제로 그 한번 들어가서 이제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 며칠 전에 아 그때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국정원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행히도 저는 사실은 실제로 국정원 요원들이 좀 이 도움을 좀 받으면서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실제 도움 못 받고 그 전에 국정원 그러니까 그 정보부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뭐 얘기는 좀 들었었죠.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그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뭐 이렇게 그게 있으면 큰일 났겠죠. 예. 그리고 가장 북한 애들이 저를 안 도와줬던 건 사실 이 영화 그 스크립을 그러니까 각본을 쓰고 있을 때는 김정일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서 이건 거짓말일 거야. 막 이때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바꿔 막 약간 멘붕이 오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모르는 세계를 제가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러니까 취재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빠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정일 사망이 남한보다 미국 쪽이 정보가 더 빨랐거든요. 15분인가 20분이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그 북한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서 그 중국 쪽에 있었던 그 정보 라인들 막 이런 게 막 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 사실은 그 근과거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현재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딱 당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실제 공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집에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데 그러면 김정일이 그러면 올라가면 김정일 사진까지 걸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게 막 너무 엉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이렇게 어떻게 꾸역꾸역 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찍을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에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뭐 동명수의 막 헤어스타일, 뭐 전지현의 코트 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북한에서 공간에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그 여러분들 혹시 뭐 그 외국에 있는 그 북한 식당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외모가 출중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평형 측정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도시에 뭐 이를테면 160 이하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다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90년대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외국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공관 사람들 중에 가장 파워가 강한 사람들은 대사관이 아니라 비서랍니다. 여자 비서. 왜냐면 대사는 이제 그 3년 주기로 계속 이걸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실무진들이 자주 바뀌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서들은 그 명품들을 많이 쓴대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취재하면서 이제 얻은 건데 이 남녀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달러나 유로들이 그 집에서 그 공관원들의 집에서 발견이 되는데도 근데 바로 치지를 못하는 게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니까 지금은 이제 유럽 전체보다 중국의 수입이 더 커서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표정성 하정우가 연기한 표정성은 모르겠는데 동명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귀족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스위스 같은 데서 저는 유학을 했을 거라고 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 문물에 젖어 있고 연정이 같은 인물도 그 연정의 모델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한으로 오신 분인데 북한에서 우리 계급으로 치자면 한 해군 소령 정도 계급이셨던 여자분이고 아버님이 과학자셨대요. 평양 시민이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와 그 예술에 노출이 돼 있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북한 맨날 뭐 이렇게 노동당 뭐 점퍼 입고 다닐 것 같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스파이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나 어디 출신입니다를 드러내는 거니까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게 변장을 하겠죠.
그리고 연정이가 이제 뭐 탈출하고 하는 건 집에서 그렇게 남자하고 싸우고 나서 바로 옷 갈아입긴 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남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저도 감독님 영화 꼭꼭 빠지지 않고 나올 때마다 보는 감독님 영화 열렬한 팬인데요. 네. 예, 아까 참 그리고 그 팬 서비스 감사합니다. 예. 참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항상 다 감독님들마다 페르소냐 있지 않습니까? 예, 감독님 페르소냐는 당연히 친동생 유승범 씨 아닙니까? 유승범 씨 첫 번째 질문이 배우로서의 유승범 씨는 어떠한 개성이 있는지, 또 동생으로서의 유승범 씨는 어떠한 개성이 있는 분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베테랑 차기작은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지금 프리 단계를 들어가시는가 그게 궁금하고, 이렇게 세 번째는요.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제가 MBC 뭐 TV에서 봤는데 웃을 수도 있는데 그 주민등록등본 띄면은 유승범 씨하고 같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현재도 같이 나와 있는가 저 그게 궁금한데요.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사를 그렇게 인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기관에서 일단 저는 지금은 무슨 이렇게 뭐 어떤 배우를 두고 이렇게 특정 페르소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와 제가 이제 다루려는 인물에 누가 가장 적합하고 연기를 이제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승범 배우 같은 경우는 저하고 데뷔작 때부터 작업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제가 없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줘요, 이 배우가. 배우로서 유승범을 표현하자면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역할에 임하고, 전체의 맥을 잘 짚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본능적인 촉이 좀 발달한, 그러니까 그 대본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 인물에 대한 해석을 듣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지점들을 건드려주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유승범도 저라는 연출자가 좋아하는 취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유머, 제가 좋아하는 어떤 거친 감성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당거래 같은 영화는 너무 편했죠. 그러니까 부당거래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 막 좀 신경질적인 유머 이런 건 사실 유승범 배우가 저를 흉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막 되게 그렇게 뭐 조 감독이 입 바른 소리 하거나 뭐 이렇게 PD가 막 좀 뭐 입 바른 소리 하고 그러면 막 그럼 감독하셔야지 막 이러고 내 깎게 뭐 무슨 감독이라고 막 이러고. 근데 제 그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베를린을 할 때도, 그러니까 심지어 저하고 일하는 촬영 감독들도 유승범하고는 리허설도 안 했는데 이 블로킹을 다 따라가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무 유능하고 훌륭한 배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본인 자체가 본인이 그냥 직업적으로 배우로 소비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스타로서도 살아보고 뭐 이렇게 막 찐한 영화도 해보고 뭐 하니까 이제 본인이 정말 좋은 작품들만 흔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후속작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러니까 아니 대중들이 나 좋아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는데 아니 내가 그러면 뭐 흥행 탑 그 1등하고 뭐 하려면 뭐 이렇게 까불어주고 하면 좋아할 걸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유승범의 차기작을 보는 거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무슨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단편 영화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공식적인 활동이
되게 엉뚱하게도 작년 파리 패션위크에서 오프닝 무대에 섰거든요. 그냥 가서 그런 게 더 재밌나 봐요. 그리고 아주 유럽에서 아주 조그만 클럽에서 막 DJ하고 뭐 이런 게 훨씬 재밌나 봐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유승범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게, 이건 저희의 그 사생활이니까.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제가 이제는 동생으로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지점이 생겼어요. 이제 굉장히 성숙해 있고, 저보다 훨씬 형 같아요.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철학적인 뭐 인생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히려 좀 더 시원한 것들을 많이 주고, 지금 그러니까 독립한 지는 꽤 오래됐죠. 주민등록에서. 예, 그렇습니다. 베테랑은 언제? 베테랑은 지금 다음 달에 촬영을 시작하고,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장윤주, 유인영,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송영창, 뭐 저와 오래 일했던 안길강 선배도 짧게 나오고, 뭐 그런 형사물이고, 황정민과 유아인이 대립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 10월쯤 그 개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네. 기대가 되는데요. 배우들의 몇 명과 그 얘기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다음 영화에 대한. 적절한 시점에 마지막 질문을 해주십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죠? 네. 오늘 끝까지 나와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전히 이 발변으로 친절하게 끝까지 답변해주신 이승환 감독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